본인 소개를 짧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부설 불교인문학습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게 되신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일을 맡고자 할 때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불교 아카데미라는 기존의 조직 명칭이 있었는데요. 그 아카데미는 조금 불교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불교인문학습원, 줄여서 불학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회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의 전통이기도 하죠. 결자해지라고 제안한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에 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개설하신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한국 고승과의 대화 불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두 가지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이 가장 호응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성분들에 대한 사상 그리고 수행력을 우리가 현재에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이번에 불교인문학습원 강좌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분들을 이렇게 선정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10강좌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에서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건세에 이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승 10분을 모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원효 의상 스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원효 의상 스님은 당연히 모셨고요. 또 고려에 들어오면서 남할여초의 주인공이시기도 한 도성국사, 그리고 의천국사, 국사 프레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국유사를 직접 집필하시고 했던 일현선사, 그리고 나홍선사를 통해서 고려 후기의 왕사, 고려 불교에 대한 탐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세에 들어와서는 어떻든 조선시대 500년 역사 중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우리나라의 호국사상의 발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이 서산과 사명대사이시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탐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세에는 아무래도 독립운동과도 연관되고 또 선풍을 진작하게 됐던 만해 스님, 그리고 한국 불교의 선풍을 본격적으로 이끄신 성철큰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강사분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강좌를 개설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할 것인가. 또 하나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 또 참여도를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힘들었던 점, 일종의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강사진 구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 분야다, 저 분야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한 분야를 집약적으로 강의해 주실 분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재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모시기가 힘든 부분, 그래서 강사분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 또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그 동참하는 인원들이 적다 보면 또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강좌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난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 1강부터 진행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원효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은 원효 큰스님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청구 대사, 이렇게 도인으로 알려지신 분이 원효 대사입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지만 원효 대사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원효 스님을 본 입장, 이런 부분도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준비를 못했고요. 원효 스님과의 역사적 라이벌이죠.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에 대한 부분은 일본 동경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우리 김성재 교수님께서 다른 시각에서 원효 스님을 재조명하는 강좌를 해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원효 스님의 사상, 철학, 불교적 신심, 이런 부분보다도 원효 스님께서 화엄 10철, 10곳의 사찰을 두었는데요. 이 화엄 10철 건축학에 대한 전공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적 이해에서 의상 스님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모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도성국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종학 선생님이신데 풍수지리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도성국사 스님은 비기, 또 우리 불교의 얘기보다는 풍수지리에 대한 비조로서의 얘기가 많이 회자돼서, 그래서 풍수지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도성국사를 다시 조망하는 일이 강좌의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입니다. 의천 스님은 고려 대장경 중에도 초조, 우리 일명 알고 있는 속장경,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고려 제종교장, 그리고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본래 이름은 해인사판 제조대장경, 그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는 대장경의 주석서를 편찬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속장경, 고려 교장에 대한 부분을 전공하고 강의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대학교 박용진 교수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련 스님, 나옹 스님, 이분들은 각자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불련 동문회 회장님도 얘기하시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신 신규탁 교수님, 이런 망라한 부분들을 모셨고요. 또 나옹선사에 대한 부분은 나옹선사가 실제로 여말 선초,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에 선성으로서는 최고고 또 고려 불교의 중심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옹선사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어떻든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의 한국 불교의 새로운 면, 일명 서산종이라는 종단까지도 탄생했던 서산스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명대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만해스님의 독립운동사에 비치는 만해스님이 아니라 우리 불교계에서 만해스님을 볼 수 있는 만해스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고요. 또 하나 성철스님에 대한 강의는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성철 평전을 썼던 분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위독하시고 또 강의 그 다음날 12월 13일 그 다음날 15일 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북한의 관북 지역,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저 두만강, 동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관북 사찰에 대한 영상 답사의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예. 불교 인문학 강좌를 마치신 후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람은 서울 장안
한양 도성에서 불교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는 처음이다라는 하나의 느낌을 보람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이, 그러니까 2025년이 의상대사께서 탄신하신 1400년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의상스님 탄신 1400주년 행사를 좀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를 엮고 의상스님 탄신 1400주년의 의미를 한번 담아봤고요. 두 번째는 바람은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 프로그램 대불련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인문학 강좌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5명의 제자들, 비구들과 불교를 시작했듯이 5명 정도라도 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요. 총 10강자 중에 총 연 인원이 약 400명에 이르는 성황리에 마쳤다라는 점도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당사자로서 하나의 기쁨이고, 또 대불련 총동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할 하나의 이유,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를 계획하신다면 어떤 강좌를 기획하고 싶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참 좋은 인연이야, 인연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런데 일을 마칠 쯤 돼서 하는 얘기는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의 전하는 말이 운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불련 동문들은 대불련으로 묶여져 있는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떡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또 다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국의 고성 10분을 모시는 프로그램이 한 5, 6분까지는 진행이 돼야 그래도 우리나라 고성분들에 대한 사상과 수행력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내용 외에 이제 추가로 동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불련 동문들의 가장 장점이자 하나의 단점으로 꼽히는 대목이 다 안다병입니다. 다 그럴 수 있어. 난 그거 이미 알고 있어.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가짐 때문에 동참이라든지 또 학습의 능동성이 떨어집니다. 불교 얘기는 아니지만 공자의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지식도 다시금 학습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것 또한 허무맹랑해진다. 그래서 일명 얘기를 풀어보면 개똥철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도 계속 배우고 변화된 현상에 맞추어서 지식을 쌓는 일도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자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라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사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문자와 이 학습 능력은 또 다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인문 학습원에서 추구하는 그렇게 인문과 불교라는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좁혀갈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이 불교 인문 학습원의 대중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뒷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강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광주에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는 프로그램을 광주에 계신 동문 선후배들이 준비를 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중들은, 불자들은 사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익숙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이해에 의해서 자기 실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뒷풀이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착안을 해서 앞으로 대불련 총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든 대중 강좌에서 하나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번 강좌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